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우편업 등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일부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현재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개뿐입니다. 작년 3월 이 특례 업종에서 빠진 노선버스와 방송, 우편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주 52시간제를 시행합니다.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 혼란이 여전합니다. 주 52시간제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달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 노조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 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교섭에 대한 합리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7월 중 공동 노동쟁의 조정 신청 관련된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정노조도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며 다음 달 9일 사상 첫 총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국회 공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일부 업종에 3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해당 업종들에서는 그런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준비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미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만큼 노동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번 정부의 공약이었죠. 하지만 학교 교직원의 41%는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100여 명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신세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급식을 조리하고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들.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입니다. 학교 교직원의 41%인 비정규직 100명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결심 끝에 담담한 마음으로 나섰지만 금세 눈물이 흐릅니다. 당장의 변화보다 미래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머리를 삭발한다고 해도 정규직이 되냐고. 지금 당장은 되지 않겠지.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알아주고 느끼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거나 삭발식이 끝난 뒤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을 이행하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또 노조는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에서 70% 수준인 임금을 80%까지 올리고 교육 공무직을 법제화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원과 돌봄교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다음 달 3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장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 소비 호조로 연결되고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면서 올해 1분위 가구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1, 3분위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 주도 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60%가량이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했지만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직원 연봉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정보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상장기업 중 597곳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7년보다 감소했거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597곳의 66.7%인 398곳은 부진한 영업 실적에도 오히려 직원 평균 급여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천대상장사의 전체 평균 연봉은 5,537만 원으로 재작년 5,308만 원보다 4.3% 올랐고 연봉이 줄어든 기업은 320곳이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재계 42 태광그룹 소속 23개 계열사 중 정보기술업체인 TCS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가족기업입니다. TCS가 2013년 골프장 휘슬링락 CC를 합병한 이후 적자를 내자 전 계열사들이 이 골프장이 생산하는 김치를 시중보다 3배 비싸게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구매 수량을 할당하면 각 계열사가 직원의 복리후생비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김치를 구매합니다. 태광 계열사들이 2014년부터 2년 반 동안 사들인 김치는 모두 512톤 95억 5천만 원어치. 이 골프장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생산한 김치를 킬로그램당 19,000원에 팔아 업계 평균의 최대 14배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렸습니다. 이들 태광 계열사는 또 이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다른 회사 메르뱅에선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일괄 구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2년 반 동안 이전 회장 일가가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33억 원이라며 이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9개 계열사에는 2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하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구매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206억 원의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여전히 실질적인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정위로부터 태광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17일부터 농협 같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서도 돈 빌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도입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기 때문인데요. 가계부채 억제란 취지는 좋지만 자칫 불법 사금융이 득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은행에만 적용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제2금융권에도 도입됐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대출해준 사람들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해 이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하는 겁니다.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평균 260%가 넘는데 이 비율을 내후년까지 160%로 110%가 넘는 저축은행은 90%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인데 금융당국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앞서 규제를 도입한 은행권도 지난해 6월 72%에 육박하던 이 비율을 1분기 말 47%대로 낮췄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개별 건별 규제가 아니라 그 대출 총량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의 그런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대출이 거절되거나 그런 결과를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금융사들이 대출자들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낮추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 공산이 크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소득과 신용도가 은행보다 낮아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의존 가능성이 대표적입니다. 제2금융권의 DSR이 도입됨에 따라서 불법 사금융 쪽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황에 따라 업종별 DSR 목표치를 완화할 수 있다지만 가계빚 억제와 원활한 서민대출이란 상충하는 목표 사이 균형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요새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위험자산 대신 금, 채권으로 대표되는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란 대형 악재까지 더해져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매장. 최근 들어 골드바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전부터 문의 전화도 늘었고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어르신들이 주로 문의 전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금값은 14일 1g당 51,370원으로 2014년 3월 시장 개설 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16% 늘었습니다. 역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도 인기가 높습니다. 우선 채권형 펀드 설정액이 지난달 말 115조 원을 넘겨 사상 최대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달 2조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대신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순매수액이 10조 6천억 원에 육박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금과 채권의 인기는 길어지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중 정상이 만나는 이달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기대를 거는 쪽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기에 사그라들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짐에도 경기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탓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내년까지 전국의 각종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금으로만 40조 원이 풀립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 26만 6천 제곱미터의 땅에 임대 등 2,69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데 1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땅값으로만 보상되는 금액이 4,300억 원. 올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보상 사업 중 가장 큽니다. 서초구 성디마을에도 3천억 원대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데 이렇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지구만 수도권에서 17곳, 면적으로는 10.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3.7배나 됩니다. 연말에 9조 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해 전국에 모두 40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앞서 2기 신도시인 판교개발 등으로 전국에 풀린 돈은 30조 원. 이 가운데 38%인 11조 3천억 원이 부동산 거래에 투자됐고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9%가량도 수도권 부동산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결국 땅값은 5%, 주택가격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1,000억 원대 부동자금의 기존금리 인하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 시중에 막대한 부동자금까지 추격 매수에 나선다면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급등시킬 요인으로 또한 부천 역곡과 성남 낙생 등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땅 주인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곳도 상당수여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대학생들 가운데 전공을 정하고 입학했는데도 이를 다시 바꾸고자 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어렵게 대학을 들어갔을 텐데 이를 다시 바꾸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전공을 바꾸거나 다시 대학 입학 시험을 본다는 건가요? 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20대 대학생 회원 50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반수 또는 편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5.3%가 올해 반수나 편입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 반수를 계획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7.4%, 편입을 계획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7.9%를 차지하며
상당수가 현재 자신의 대학과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수나 편입에 대해 가장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학년은 1학년이었는데요. 47.2%가 응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학년은 34.5%가 응답했는데요. 3학년은 13%, 4학년은 5.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반수나 편입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결국 입학 후에 자신이 대학에 불만족스러워 대학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였네요. 이렇게 반수나 편입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그 응답자들이 대학을 바꾸려는 가장 큰 이유를 이 학교 네임밸류로 뽑았는데요. 33.8%가 응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5.4%가 응답한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였고요. 3위는 19.4%가 응답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였고요. 4위는 12.4%의 비율을 보인 현재 학교에 불만이 많아서였습니다. 또 5위는 5.3%가 뽑은 집과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이유를 보면 대다수가 학교의 이름이나 전공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나 전공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향이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교나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대학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것이었군요. 하지만 과반이 넘는 대학생이 애써 진학한 대학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공에 대해 회의를 갖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대학생을 일컫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바로 대입병이란 신조어입니다. 이 중2병처럼 알 수 없이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한 상황에 우울해하고 짜증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대입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64.6%가 그렇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학년은 75.3%가 그렇다고 응답한 3학년이었는데요. 2학년 역시 응답률이 74.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4학년은 69.7%, 1학년 43.3%로 2, 3학년에 비하면 응답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대학생이 대입병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른바 대입병을 앓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대학생들에게 전공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현재 전공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다시 선택해도 지금 전공을 택할 것은 응답률은 38.7%, 다른 전공을 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9%로 이 양쪽 모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한 응답도 21.5%여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면 진로를 정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진로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었나요? 네, 이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명확하게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4%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절반에 가까운 46.5%의 대학생이 이 대강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아예 진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포기한 상태라는 응답도 2.3%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응답률이 4학년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진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포기한 상태라고 응답한 4학년은 5.4%로 11.6%에서 1.7%의 응답률을 보인 다른 학년보다 응답률이 3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유 없이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대입병의 근원,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취업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상아탑 안에서 학문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 중 많은 수가 자신의 학교와 전공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대학생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취업 시장의 그늘이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